세메뇨의 감각적인 백힐 득점으로 맨체스터 시티가 FA컵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물론 위험한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과르디올라는 첼시 수비의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오른쪽에서 그 해답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특정 선수의 위치 선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렇다면 펩은 첼시의 수비 전략을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우선 전체 구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티는 셰르키 대신 마르무시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상대 뒤를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동시에 나머지 3명 역시 1대1의 강점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수비를 직접 마주할 수 있다면 많은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첼시는 쿠쿠레아를 한 칸 내리는 선택을 합니다. 5백 형태를 통해 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이는 시티를 상대할 때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포백은 종종 홀란드와 1대1 매치업을 가져가야 합니다. 박스 안에서 그를 단독으로 제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반면 5백은 수비 2명을 홀란드 견제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후방 수적의 확보가 가능해진 것이죠. 하지만 이 선택은 또 다른 문제를 수반합니다. 한 구역에서 수적을 확보하면 다른 구역에서는 반드시 열세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취약 지점이 바로 이 영역이었습니다. 파머는 오라일리와 게일을 동시에 상대하는 상황이 종종 놓입니다. 여기서 파머의 수비 선택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그가 게일을 견제하는 사이 귀스토가 제때 전진하지 못하면 오라일리는 파머 뒤에서 볼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앞을 본 채로 다양한 공격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는 마르무시의 침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경합을 붙일 수는 있지만 더 위협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알다시피 시티는 로드리가 후반까지 내려와 빌드업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레 마크맨인 제임스가 자리를 이탈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홀란드가 계속해서 진입하려 합니다. 동시에 센터백 한 명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구도에서 볼을 받는다면 상황은 더욱 위협적입니다. 포파나와 코릴이 동시에 끌려나갈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센터백 2명이 이탈한 상황에서 침투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뿐만은 아니었습니다. 파머 뒤에서 볼을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선택지도 만들어냅니다. 바로 도쿠와 귀스토의 매치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도쿠가 정면을 보는 상황은 시티가 가장 선호하는 구도입니다. 즉 파머 뒤에서 볼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많은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죠. 따라서 그는 게이보다 오라일리를 우선적으로 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자유를 허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게이의 패스 시도가 자주 나왔던 것은 바로 이 구도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그는 터치수와 패스 횟수 그리고 공격적인 패스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순간에는 그를 반드시 제어해야 했습니다. 첼시는 특정 타이밍에 압박을 병행합니다. 파머가 게일을 압박하면 나머지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마크를 넘겨받았습니다. 이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앞을 보고 볼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도쿠에게 원하는 구도도 만들어지지 않고 최전방의 2대2 구도마저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며 상대를 계속 뒤로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티는 실바를 통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합니다. 넓은 동선을 가져가던 그가 왼쪽 터치라인에 의도적으로 위치합니다. 오라일리와 스위칭하며 마크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머 뒤에서 볼을 받을 수 있다면 역시나 두 가지 이점을 노릴 수 있었죠. 마르무시의 침투를 보조하거나 도쿠에게 통제되는 1대1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바는 가장 취약한 지점을 포착하는 데 뛰어납니다. 그의 위치만 보고도 어디를 공략해야 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종 전방에 위치하며 다른 선수들의 침투를 용이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한 명을 묶어놓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도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반에는 마르무시가 함께했기 때문에 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장면에서도 펩은 롱패스를 지시하는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방 숫자가 확보되는 순간 라인을 건너뛰는 패스를 주저없이 활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 시티는 왼쪽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전반 홀란드의 침투를 제외하고는 투톱의 위협적인 찬스가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쿠 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스토와의 온전한 1대1 구도가 자주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파머의 수비적인 역량입니다. 그는 매우 성실하게 귀스토를 보조했습니다. 더블팀을 통해
통해 도쿠의 돌파 구도를 거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경로를 예측해 수비에 성공하거나 불리한 직선 구도로 유도해 도쿠의 영향력을 떨어뜨렸습니다. 해당 구도마다 빠르게 내려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죠. 여기에 파이브백과 피벗 가담까지 더해져 2차 기회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파머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이 뛰어난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황 페드루입니다. 특히 오늘 공격수의 수비 가담이 중요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도쿠의 돌파와 오라일리의 언더래핑을 동시에 막아야 했습니다. 최종 라인을 평소보다 더 두텁게 가져가야 했었죠. 이는 컵백 상황에서 하프 공간이 비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위험 지역을 순간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페드루는 이 공간을 성실하게 커버하는 데 성공합니다. 해당 장면에서 파머는 귀스토와 함께 도쿠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첼시 선수들은 최종 라인을 두텁게 유지합니다. 오라일리의 침투와 박스한 홀란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파머 뒤쪽 공간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 하프 공간을 내주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드루는 이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커버함으로써 게이의 성급한 패스를 유도해낼 수 있었죠.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머가 내려가 귀스토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피벗인 카이세도와 제임스 역시 최후방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앞을 누군가는 반드시 보호해줘야 합니다. 이 장면에서도 페드루가 후방까지 내려와 쉐르키 활용을 억제합니다. 결국 위험 지역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파머와 페드루의 수비 가담 덕분에 시티의 왼쪽 공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블팀과 공격수의 수비 가담 효과는 개념서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바꾼 지점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입니다. 왼쪽과 달리 오른쪽에서는 1대1 매치업이 더 자주 나왔습니다. 오라일리와 같은 제3의 선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쿠쿠레아는 세메뉴를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제어했습니다. 자신의 강점인 직선 경로로 유도해 공을 차단합니다. 순간적으로 벗겨지더라도 세메뉴의 0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혹은 등을 지게 만들어 볼 통제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죠. 즉 쿠쿠레아가 세메뉴를 온전히 담당하면서 별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토가 뒤에 위치해 있어 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펩은 이 정체된 구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를 위해 활용된 인물이 바로 쉐르키였습니다. 그가 오른쪽 동선을 가져간다면 왼쪽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쿠쿠레아를 더 깊이 유인하고 하토를 중앙에서 이탈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후반 초반부터 쿠쿠레아가 쉐르키를 압박하고 하토가 세뮤를 마크하는 구도가 이어집니다. 물론 쉐르키는 오른쪽 동선만 가져간 것은 아닙니다. 왼쪽 동선도 함께 가져가며 폭넓게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70분에 보여준 그의 위치가 결정적인 균열을 일으킵니다. 오른쪽 후방까지 내려와 쿠쿠레아를 깊은 지점까지 끌어들입니다. 동시에 하토가 세메뉴를 마크하는 구도가 형성되었죠. 익숙하던 세메뉴와 쿠쿠레아의 측면 구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토와 쿠쿠레아가 모두 이탈하면서 오른쪽에 넓은 공간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틈을 홀란드가 파고들 수 있게 됩니다. 경기 중 처음으로 만들어진 구도였죠. 결국 세메뉴의 감각적인 백힐이 터지며 득점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쉐르키 투입으로 오른쪽 수비 구도의 균열을 만들었고 그 틈을 정확히 성과로 연결해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첼시는 패배했지만 인상적인 부분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시티는 이번에도 4-2-4 블록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첼시는 3-2-4-1에 가까운 형태를 취했습니다. 특히 오늘 첫 번째로 눈에 띈 점은 코릴의 패스 퀄리티입니다. 그의 낮고 빠른 패스는 전방 저지선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패스를 선택하는 타이밍도 뛰어났고 받기 좋게 낮게 깔리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알론소 체제에서 코릴이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엔조의 위치 선택도 인상적입니다. 쿠쿠레아가 누네스를 묶어둔 덕분에 엔조는 풀백 존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세메뉴 뒤쪽에서 볼을 받아내며 넓은 시야각을 확보합니다. 그의 발끝으로 페드로와 쿠쿠레아의 침투까지 연결할 수 있는 구조였죠. 심지어 누네스가 점프하는 순간 2대2 경합을 가져가는 장면도 확인됩니다. 이처럼 첼시는 코릴과 엔조의 빌드업 능력에 계속 의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득점으로는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티가 우승컵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FA컵 결승 리뷰였습니다. 이 외에 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